발자가 스님들 그 탁발이라든가 하실 때 그 발자예요. 스님들이 쓰는 용기 그릇 같은 걸 발이라고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그 발을 엎어놓은 것 같다 해서 발산마을이에요. 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좀 한이 맺힌 고장이었고, 원래 산동네잖아요. 산동네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러고, 산동네 부근에는 항상 공단이 있어요. 공단은 노동자들이 오게 돼 있고요. 그 노동자들은 사실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이나 가난한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다 산동네죠. 그래서 이 발산마을의 추억이 상당히 많은데요. 광주천을 바로 놓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딸내미 이렇게 보내놓고 70년대 노인 부부 막 기다리고 그런 분들도 많았고, 또 신접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몇 가지 사연들이 많죠. 그게 아니라 이제 전남방주 다시 들어가서 1935년도에 전남방직이 세워지거든요. 이름하여 가내보방직입니다. 가내보방직. 정말 이 말만 하려면, 자, 쉽게 말해서 가내보 방직 산업을 하는데 떼돈을 벌게 돼요. 떼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쓰이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거든요. 미쓰이는 일단 3대 재벌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회사예요. 뭐 삼성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쓰이 재벌의 계열사인데다가 여기같이 좋은 노동력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동량 기동성만 좀 있으면, 특히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교통로만 확보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교통량, 기동성이 좀 딸려서 우리나라 제2위 되는 방직 공장이 됩니다. 매출량 2위. 매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1위는 누구예요? 1위는 어디예요? 가내보 방직. 1위가 가내보. 1위는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1위는 1937년도 중일전쟁 이후로 바뀌게 돼요. 왜 바뀌냐면, 이 옷감이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군복이나 군화, 모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1937년도 중일전쟁이 있고 나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체제는 일본도 그렇지만 조선도 전시체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있던 숟가락도 다 뺏어가야 돼요. 총알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의류도 군복 위주로 만들어야 돼요. 추운 지방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더운 지방으로 가잖아요. 모든 군수 업체는 방직 산업이 제1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정신대 1941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나이 어린 소녀들도 공장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만 14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에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동 착취가 시작된 거죠. 기록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록을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때부터 쉽게 말해서 시골의 면단이라든가 아니면 빈민가에 있던 학생들을 관공서가,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반강제식을 아니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머릿수를 집어넣진 간에 해서 노동자, 나이 어린 여공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1941년도가 넘어가면 평균 나이가, 전남방직의 평균 나이가 12.5세로 낮아져요. 12.5세면 12.5세? 초등학생. 평균 나이가? 네. 9살도 있었어요. 9살. 9살이면 2학년. 근데 그 여공들이 하루 12시간이 기준 노동량인데, 기준 노동량인데, 옷감을 빨리 만들어야 될 때나 작업량을 늘려야 될 때면 하루 18시간까지 갔다고. 잠자고 무조건 방직기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은 어땠냐? 저는 공장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솜도 타야 되고 면을 뽑아내야, 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뜨거워야 된대요. 그래서 공장 안의 온도는 30도.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면 소재 자체가 안 좋아집니다. 거다가
면 실에서 뽑아서 면 만들고 하다 보니까 분무기로 물을 뿌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더 열악한 환경이죠. 그 더운 환경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 18시간씩 일하고, 자, 강제로 끌려온 소녀들이 탈출하다가 잡히면, 안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깨를 할딱 벌프해서 긴 복도를 삥 돌게끔 만들었어. 인간의 나체의 수치심은 상당히 공포스럽잖아요. 나체의 공포를 느끼게끔 뺑뺑 돌이를 시키고 죽도록 때리고, 또 일본인 사감이 있으면 성폭행을 하고, 그래도 꼭 들어온 지 한 석 달, 넉 달 되는 여공들이 참다 못해서 단체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또 잡혀오고, 어떤 여공은 참 끔찍한데 하수구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은 하수구였어요. 하수구로 도망가는데 마침 그때가 뜨거운 물이 하수로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만나서 뜨거운 물 속에서 익사를 당한 채로 떠오른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끔찍했던, 잔인했던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전시체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족의 노동자로 서야 되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이 한이 절에 있었는데, 이야기를 좀 바꿀게요. 해방이 됐어요. 1945년도 8월 15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놈들 다 도망갔죠. 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그 당시에 사회상은 어땠냐면, 다행히 몽양 영운현 선생이라는 분이 계셔서 지역별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해방 이후를 대비해서 사회체제를 정비합니다. 건국동맹으로 바뀌는데 생각보다 빠른 흡수율을 보이고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갔어요. 조선에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은 모두 미 군정 하에 들어오는 재산으로 인정된다 해서 카네보 방적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미 군정청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 군정청이 이 큰 공장을 관리하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대충 놔두고 있던 시기가 바로 1945년도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가네보방 전남방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자주관리위원회, 조선인 자치위원회가 처음에 열렸다가 자주관리위원회로 바뀌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관리해서 공장 돌릴 수 있다 해서 돌립니다. 이 공장은 미 군정청 산하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미 군정청에 어떤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부처가 있듯이. 뭐였지? 광장청, 광공청. 예, 기술, 산업자원기술부 이런 데나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광정청에 미국 유학생 출신의 공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통역병이고. 평양 위에 이제 강서 출신인데, 안창호 선생님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쪽에 또 이승만이도 태어났죠. 이승만이 루트를 걸어요. 이승만이는 평양 맞죠. 이승만이처럼 개신교를 믿었고, 그에 의해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운 좋게 공대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모든 전공, 부전공을 자기 전공이 아닌 공대 쪽을 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형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군정청에서 보니까 맡기기에는 제격이에요. 김형남이가. 왜냐면 영어가 되잖아요. 일단 영어 되면 그때 출세하던 시기였으니까 김형남 여기 공장장으로 여기 담당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해서 그때 김형남이 났다. 그래서 김형남이라는 사람은 미 군정청의 어떤 부임을 받고 왔지만 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실 공장을 많이 일으켜 세우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 군정에서 보내준 사람은 일단 우익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장 내에 있었던 자주관리위원회는 좌익 계열이 많단 말이에요. 또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립이 나오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도 가을부터 1946년도 상반기까지는 대립과 충돌의 시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따 가서 얘기하겠지만 전남방직은 화순탄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똑같은 상황이 화순탄광에도 일어나요.